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 확률이 더 빨라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규제가 강화될 텐데 대형은행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강화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측면에서 좀 부정적이다. 여전히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금리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공교롭게 오늘이 6월 23일인데 간밤에 파월 의장이 상원에 가서 금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연설을 했었죠. 청문회. 그 관련된 따끈따끈한 얘기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 금리의 향방입니다. 제가 갭 투자 전술이라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연준과 시장 간의 이 괴리, 즉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동상이몽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은 7월입니다. 7월 FOMC가 7월 말에 있고요. 따라서 7월 FOMC까지는 연준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금융시장은 처음에는 인하해서 한 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양한 것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월 FOMC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6월 FOMC 리뷰를 간략하게 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는 6월 FOMC는 늘상 드리는 말 중에 하나이죠. 매둘기. 매파의 성향을 여전히 보이고 있으나 속내에는 매파라고 해서 무지막지한 매파가 아니다. 결국 좌우를 깜빡이를 켜고 좌우를 살피면서 보는 매파다라는 의미에서 매두기적인 성향이 이번에도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결했고요. 제가 연초부터 김작가TV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5월달이 저는 개인적으로 라스트 댄스,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이번 6월에도 예상과 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기 말이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정보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점도표가요. 2번 정도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시사하고 있고요. 미디언 값이 올해 5.6%니까 지금 기준금리 상단을 놓고 봤을 때 한 2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고요. 두 번째는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도 역시 변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7월달, 그다음에 9월달, 11월달, 12월달 4번의 FOMC가 있는데 그 FOMC마다 라이브 미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2회 정도의 추가 인상을 FOMC에서는 시사했고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써놨죠. 그러나 점도표보다는 금리 결정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바꿔 얘기하면 점도표는 논의입니다. 즉 연준위원들이 하나하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보다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던 이 결과가 이번 FOMC에서는 그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뀔 과정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점도표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변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6월 FOMC는 점도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 논의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저께 파월 의장의 양원 연설이 이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하원에서도 있었고 상원에도 있었는데요. 딱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하원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6월 달에 동결 결정은 포즈, 즉 중지가 아닌 기존의 기준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어떤 얘기냐면요. 시장은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 인상이 멈췄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결인가? 아니면 여차하면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연준 의장은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아니다. 올릴 수 있다. 우리는 여차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코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지 시장이 얘기했던 퍼즈나 아니면 그 이전의 버전인 스킵 이런 단계는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사를 시사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되게 개인적으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었죠. 연준의 대차대조표 지급 적정 규모 도대체 어느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한 9조 달러까지 높아졌는데요. 이 수준보다는 작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같이 3조, 4조보다는 많을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시장의 유동성을 결정하거든요. 지금 QT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QT의 종료 시점과 그 시기와 폭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지를 미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데서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계속해서 연준이 QE 같은 양적 완화는 더 이상 지속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지 원론적인 이전의 단계까지 확 줄이질 않는다라는 것이 즉 금융시장의 하단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자본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초에 지역은행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지역은행들이 왜 무너졌을까에 대한 회고로서 첫 번째, 트럼프 시절에 상당 부분 규제를 완화시켰던 부분들이 근원적인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돌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재검토는 이제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하반기에 은행권의 규제 강화는 이퀄 대출 감소고요. 대출이 이제 쉽지 않겠죠. 한국과 똑같습니다. 부동산 살 때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하기가 좀 힘든 것이죠.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동성에 힘을 얻고 퍼포먼스를 내는 자산시장, 자산 가격들은 상승폭이 둔화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자본 규제에 대한 강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소형은행, 지역은행, 즉 연초에 유동성의 힘듦 때문에, 유동성 고갈 때문에 하나둘씩 디폴트까지 나타났던 이런 소형은행과 지역은행들한테 초점을 맞춰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자본 규제는요, 꽤 세게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 저는 아시는 것처럼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의 이 자본 규제가 검토가 들어갔고 하반기에는 규제가 강화될 텐데 그것을 지역은행의 편의를 봐주고 지역은행의 상황을 봐주는 게 아니고 대형은행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강화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측면에서 좀 불안하다,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오늘 어저께 또 새벽에 김작가 TV 나온다고 제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연준 의장이 어저께 상원에서도 이런 얘기도 했어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님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2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인플레이션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것이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것이다. 지금의 높은 상승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보기 좋게 틀렸죠.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연준 파월 의장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연준이 바라보는 2% 목표하고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요원하다. 즉 핵심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상당 부분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네. 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7월 FOMC 전에요. 두 가지 데이터를 받아봅니다. 첫 번째는 듀얼 먼데이트라고 해서 고용지표고 또 하나는 물가지표입니다. 7월 말에 7월 달 FOMC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에 발표하는 6월 달 미국의 물가지표를 우리가 받아보는데요. 이 6월 달 물가지표가 최근 한 20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전월 대비 역사적 평균인 0.2% 증가를 적용해 보니까 3%도 깨져요. 2.84%까지도 내려갑니다. 파월 의장이 똑같이 그 데이터 보고 있다는 것이죠. 7월 FOMC를 앞두고 헤드라인 물가 낮아지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근원, 핵심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서는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파월 의장의 양원 연설이 이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금융시장에 특히 7월 달에 우리가 매크로뿐만 아니고 금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힌트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 뷰죠. 여전히 저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반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자, 6월 FOMC에서 연준이 동결했어요.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15개월 연속 올리다가 이번에 중지했었죠. 중지의 근원이 뭐였냐면 연준이 바라보는 성장 프로젝션, 즉 전망치가 0.4%에서 1%로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높이 잡았습니다. 네. 즉 성장 좋고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되다 보니까 그래도 코어 핵심은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게 라는 것으로 시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의 전망치가 너무나 낙관적이에요. 여기 too optimistic이라고 써놨죠. 연준이 너무나 라이브하게, 브로드하게 미국 경제 성장을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3월달 연준이 바라봤던 올해 성장률이 0.4%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0.6%포인트를 올려잡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전망하다 보면 성장률이 언제도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 곱씹어보면 물론 불안한 요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죠.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해결했고요.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파산이 잘 봉합됐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준금리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바뀌었을까? 저는 물론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자리했던 부정적 요인들이 봉합된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 짧은 3개월 만에 0.6%포인트나 미국의 GDP가 명목 기준으로 25조 달러는 넘는데요. 0.6%포인트나 상향 조정될 요인이었나? 저는 너무나 연준이 올해 경제의 하반기를 너무나 또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게
인플레이션, 물가 실기 외에 경제 판단에 대한 실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 확률이 더 빨라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고요. 저의 그 기준금리 인하가 특히 7월 달에는 인상이 아니고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하나가 보시면 인플레이션 피크가 오십니다. 어쨌든 7월 FOMC 전에 우리가 받아보는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물가 데이터가요. 6월 달에 헤드라인 CPI 3%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근원물가 상승 높은데? 그건 뭐지? 네, 근원물가는 높지만 주택가격, 서비스 가격 이런 것들이 이미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자, 보여지는 물가가 피크아웃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인상을 해서 과연 연준이 얻는 게 무엇이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7월 달에는 동결 가능성이 오히려 7월 FOMC가 가까워질수록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7월 FOMC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FOMC거든요. 분수령을 볼까? 제가 지지난달에 와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하반기의 분수령은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8월 달에 있을 잭슨홀이다. 7월 달 FOMC보다 또 9월 달 FOMC보다 오히려 잭슨홀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자, 미국의 물가가 재밌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물가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요. 다음 달에 발표하는 6월 달 물가가 바닥일 거예요. 그리고 약간 옆으로 길다가 한 6개월 뒤에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저효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것을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이중 낙타라고 하죠. 1970년대에 있었던 두 번의 스태그플레이션과 동일하게 현재 물가가 높고 낮고 다시 한번 높을 수 있다. 이런 이중 낙타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것을 충분히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할까? 더 나아가서 이번 8월달 잭슨홀은 학술회의입니다. 학술회의라는 것은 그때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다양한 유수기관에서의 워킹 페이퍼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냐면 미국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목표 인플레이션 2%. 과연 이 2%가 한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이 2%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이번 8월달 잭슨홀이 아니더라도 다음 잭슨홀이라도 분명히 목표 인플레이션은 논의가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목표 인플레이션이 논의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런 거죠. 연준이 바라보는 목표 인플레이션은 2%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물가가 2%로 안착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합니다. 이게 긴축 스탠스죠. 그런데 최근에 학술 실증 분석의 결론은 2%가 아니다. 이미 팬데믹도 거치고 세대 간의 다양한 체감적인 소비 성향이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2%가 지금은 3에서 3.5%경으로 높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 기준으로 아니면 코어 기준으로 PCE가 대부분이겠죠. 3.5% 전후로 안착이 된다면 기준금리 인상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연준이 계속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매둘기적인 성향, 기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매파적으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다가는 그렇게 탄탄하게 바라보는 미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의미에서 저는 계속해서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5번째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자, 기승전. 그래서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지금처럼 금융시장에서 채권금리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그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과거 2000년도부터 쭉 그런 시기가 한 5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시기마다 공교롭게도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조정 기간 동안에 다 그 전에 주도주라는 것들이 바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도 CME 선물시장 뒤에서 표도 보여드리겠지만 선물시장에서는 이미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도에 기준금리 인하 베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준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상당 부분 오랜 기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인상한다 그래서 동결하고 오랜 기간이 지속될 텐데 그 기간 동안 금융시장은 미리 기대를 선반영하는 금융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다. 이 시기에는 항상 주도주가 바뀌었다. 그래서 김작가TV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매크로 분석의 백본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앞으로 펼쳐지는 하반기에는 이런 주도주의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는 다음에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도주가
다음의 주도주는 아니다. 그래서 이전의 주도주와 손바뀜이 있다는 것에 첫 번째 신호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까에 대한 상당 부분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죠.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실물 경제랑 결부되어 있는 그럼 그 주도주가 반도체 관련된 무엇인가? 반도체라면 국가 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또 한 번 저의 개인적인 관심거리이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반도체 업황에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등락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앞으로 펼쳐지는 연말 언제쯤에는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것인가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타이밍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시지표상에는 거시지표는 항상 시차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한국의 반도체 실물 경기,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을 다진다는 아직까지 신호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 아니면 실적이 2분기가 바닥일 거야 라는 컨센서스 이런 것으로 자리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두 번째, 제가 좀 더 롱텀하게 시계를 좀 길게 봐서 바라보는 것은 자, 반도체라는 것은 최근에 인텔이 다시 한번 파운더리 쪽에 힘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반도체, 미국판 C4 밸류체인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고무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를 미국의 자산이 크게 안보 자산이 바뀜에 있어서 우리 반도체를 바라보자라는 시각으로 여전히 하반기 주도주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시기고 저는 그게 반도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오늘의 메시지, 갭투자 시장과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확대되고 좁혀지는 범위가 7월 FOMC가 다가올수록 좁혀질 것 같다. 네. 지금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좁혀짐으로써 우리가 금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신호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금리에 따라서 우리 흔히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높낮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7월 FOMC 전후로 이 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봤을 때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땐 가장 높아 보인다. 맞습니다. 다른 후보군은 뭐가 있나요? 일단 반도체가 있고요. 최근에 AI 트렌드라 그래서 상당히 AI 관련된 게 뭔가 있는데 그게 한국의 국내 업황에 대해서 주도주를 제가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반도체가 되냐 안 되냐가 가장 1순위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K 컨텐츠.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